자, 여러분, 교과서와 활동지는 다 준비가 되었겠죠? 우리 오늘은 삶을 가꾸는 국어 수업 세 번째 활동지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소설의 제재 정리까지 함께 필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을 가꾸는 국어 수업 세 번째 활동지와 교과서를 꺼내주세요. 자, 우리 이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작품의 제목이 뭐였죠? 네, 노새 두 마리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등장인물의 상황과 심리뿐만 아니라 이게 키포인트죠.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의 모습을 찾아보는 게 이 단원을 학습하는 학습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32쪽과 42쪽 세 번째 줄까지의 내용을 활동지를 통해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학습 주제와 관련된 문제네요. 32에서 33쪽을 보면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삶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토대로 언제가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지를 함께 추측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당시 삶이 나타난 단어들로 어떤 것들을 찾았나요?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아마 당시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먼저 그림으로 삶의 모습이 담긴 단어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보면 크게 두 가지 집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첫 번째로 여기를 먼저 볼까요? 두꺼운 종이 상자나 아니면 나무 판자들을 가지고 사방을 둘러서 벽을 만들고 지붕을 얹어서 바람만 간신히 가리고 있는 이런 집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이런 집들을 바로 판잣집이라고 부릅니다. 소설을 이미 우리 읽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판잣집은 그 동네 사람들의 집의 모습이었죠. 자, 그럼 이것과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보니까 종이 상자나 나무가 아니라 벽돌이나 콘크리트를 가지고 만든 집이에요. 그리고 수평이 평평하고 지붕과 바닥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을 슬래브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래브 집을 포함해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을 모두 문화주택이라고 이르고 있어요. 자, 이 슬래브 집과 문화주택은 새 동네 사람들의 집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이 판잣집은 지금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이런 슬래브 집은 지금도 되게 많은데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잣집에 살다가 이렇게 새로운 형식의 집들이 마구 등장하는 시기다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문화주택이나 슬래브 집의 등장 역시 당시 시대적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연탄을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탄을 가지고 지금 난방을 하지는 않죠.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탄으로 집의 난방을 하던 시기다라는 점에서 연탄도 당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될 거고요. 이 동물의 이름을 혹시 아나요? 네, 이 말처럼 생기기도 했고 당나귀처럼 생기기도 한 이 동물이 바로 노새인데요. 우리는 이 노새도 지금 흔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노새나 말이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싣고 나르는 주된 운송수단이 되었던 이 마차의 모습도 지금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모두 당시의 삶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당시의 삶이 나타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마차, 연탄, 문화주택,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엮는데 새끼줄을 사용했다고 했죠? 새끼줄도 그렇겠고요. 판잣집, 노새마차, 그리고 그림에는 없었지만 구두 닦기를 나타냈던 슈샤인보이 까지 이 당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단어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주된 삶의 모습을 이뤘던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잣집에 살았다가 이제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집들이 생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운송수단이자 교통수단이었던 마차에서 삼륜차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 등의 새로운 운송수단이 생긴 이 시기,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바로 1970년대의 도시화, 산업화가 나타나던 시기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큰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주된 직업들을 농업으로 삼던 사회에서 공장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일어나던 1970년대라고 시대적 배경을 추측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급격한 변화를 겪던 이 동네에 2, 3년 전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페이지 33쪽에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었어요. 자,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공터에 들어섰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 기존 동네와 이 문화주택들이 들어선 이 동네가 골목 하나를 경계로 금 긋듯이 나누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네에는 집들의 형태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공터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주택들은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동네와 금을 긋듯이 골목 하나를 경계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존 동네를 구동네, 그리고 새로운 문화주택들이 들어선 동네를 새동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요. 새동네와 구동네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33쪽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우리 아까 살펴봤던 그림이 바로 그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새동네 사람들이 주된 집의 모습이었던, 그렇죠, 2층 슬래브 집과 구동네 사람들의 주된 집의 모습이었던 판잣집, 판잣집, 이 두 동네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단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슬래브 집에 사는 사람들과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 일단 두 동네의 차이점 먼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슬래브 집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의 형식을 띠고 있죠. 그래서 개발이 된 상태고, 판잣집에 살던 사람들은 기존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여부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개발이 된 쪽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더 높겠죠.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의 차이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개발의 여부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이 두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들은 추측할 필요 없이 이미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것 같아요. 서로 한 동네 사람이 되어서 어울리면서 교류를 하면서 지냈던가요? 그렇죠.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동네 사람들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점이었나요? 이 소설의 주인공네 집에서는 노새를 데리고 다녔죠. 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에도 구동네, 새동네 사람들의 태도 차이를 볼 수가 있었어요. 페이지 35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구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어떻게 생각했죠? 네, 노새를 싫어하고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고 구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새에 대해서. 그런데 반면 새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보면 아, 예쁘다 라고 하면서 노새를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요? 구동네는 나가 함께 계속해서 자라왔던 동네이기 때문에 노새는 이미 익숙한 존재겠죠.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동네 사람들은 이 노새가 이미 낯선 동물인 거예요.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신기하고 관심을 가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이렇게 필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구동네 사람들은 늘 보던 익숙한 존재로 노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고요. 새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신기한 낯선 동물입니다. 노새가. 그래서 신기해하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새동네 아이들과 구동네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지냈을까요? 37페이지에 보면 날개 문제로도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이 답은 5번째 줄에서 7번째 줄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새동네 아이들은 구동네 아이들이 나타나면 함께 어울렸다고 하나요? 그렇죠. 구동네 아이들이 나타나면 슬며시 자기 집으로 다들 들어갔대요. 구동네 아이들이 나타나면 슬며시 자기 집으로 다들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두 동네 아이들은 서로 친하게 지냈다, 안 지냈다? 그렇죠.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음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어른들도 금을 긋듯 두 동네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이들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 나가 살던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노새가 어떻게 나의 집에 오게 됐는지, 그 노새가 나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37쪽에 23번째 줄부터 나와 있죠. 처음부터 노새가 나와 함께 살았던 건 아니라고 하죠. 원래는 나의 집에서 말을 키웠는데 어쩌다 노새가 여기에 오게 됐다고 하나요? 네, 2년 전이었죠. 그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에 누군가가 노새와 우리 집 누구를? 말을 바꾸자고 설득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노새와 말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바꾸기로 결심했죠? 네, 말이 잔병치레가 이미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바꾸겠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노새는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노새는 나의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이 나의 가족의 상황을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 중간중간 나의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나의 가족은 어떤 것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노새마차를 운반하며 물건들을 날라주며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새는 아버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아버지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우리 가족에게도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는 거죠. 노새가 없으면 연탄을 배달할 수가 없고 짐들을 날라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기도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생계 유지 수단이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나는 아버지가 연탄을 나르는 노새마차를 이용해서 연탄을 배달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아이였나요? 38쪽에서 39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나는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장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를 매우 믿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공장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공장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찾기 힘든 길이라도 아버지는 척척 찾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쪽을 보면 비속어가 등장합니다. 이 점자는 아버지께서 표현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비속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느 부분에 비속어가 사용되죠? 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하면서 우라질 놈의 노새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우라질 놈의 노새.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비속어를 사용한 걸까요? 아버지는 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걸까요? 그렇죠. 위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아버지의 조바심을 드러내는 표현 효과가 있는 반면에 등장인물이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비속어 사용을 통해 도시화된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시빈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시화된 사회에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도시빈민들의 거칠고 투박한 생활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드러내준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비속어를 사용하면 보통 좀 더 생생하고 사실감 있는 표현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새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이 구동네의 도시 빈민인 아버지가 우라질 놈의 노새라고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칠고 투박한 삶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준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으면 여러분들의 학습지에도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교과서 32쪽을 펴서 이 여백을 활용해서 이 제재 정리를 필기를 조금 해두도록 합시다. 원래는 모든 소설 내용을 다 읽고 하고 싶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정리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갈래로는요. 현대소설이자 단편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1905년에서 1910년 이후에 지어진 소설들을 대부분 현대소설이라고 불러요. 그전에는 고전소설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것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현대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편소설이냐 장편소설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통 읽는 그 책 한 권이 다 하나의 주인공,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쓴 소설이면 보통 장편소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짤막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단편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이 장편소설이었으면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 내용이 다 실리기가 어려웠겠죠? 자, 성격은요, 사실적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어려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적. 그리고 이 노새라는 동물이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소설을 다 읽을 때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성격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인데다가 연탄을 떼니까 겨울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변두리 동네입니다. 중심가가 아니라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는 변두리 동네였어요. 자, 주제는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를 살아가는 빈민들의 고단한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은 누구로 지금 대표되나요? 네, 나의 아버지겠죠.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삼륜차 등등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쇠마차를 끌고 있는 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 아버지는. 그리고 이런 아버지 고단한 삶을 통해 당시의 사회 모습을 지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인데요. 이거 중요하죠.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했죠.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서술자인 나는 지금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해줌으로써 그냥 밖에서 보이는 그대로만 전달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그리고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어떤 개개인의 생각이 반영된 상태, 개개인의 해석이 반영된 상태를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서술자인 나는 뭔가 자기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기에 너무 어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이 객관적으로 제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나오지만 이 노쇠라는 중심 소재를 통해서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지금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이 노새 두 마리였죠? 자, 한 마리 노새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노새인데 왜 두 마리라고 했을까요? 나머지 한 마리 노새는 누구를 이야기한 걸까요? 라고 제목에 의문을 갖다 보면 이 특징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노새와 비슷하게 연탄을 운반하고 항상 얼굴에 몸에 검은 색깔 재가 묻어 있고 또 살기가 매우 힘들고 대도시의 이제 변화되는 모습과 약간 반대되는 모습을 띠는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두 번째 특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단원이 마칠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필기를 여기까지 해주시면 우리 오늘의 학습 내용은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만약 필기를 다 못한 친구들은 수업이 마치고 선생님께 다시 이 부분 보여주세요 라고 꼭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자면 우리 지금 42쪽까지 함께 봤죠? 그 다음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EBS 5강을 통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EBS를 통해 나머지 소설 내용을 같이 학습한 뒤에 또 다시 다음 학습지를 통해 선생님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필기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걸 필기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